1년 전 나에게 교통사고가 났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내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음주운전을 하던 상대방 차에 치였고 길가에 있는 나무로 머리부터 떨어졌다. 당시 에어백과 안전벨트 모두 작동하지 않아 앞유리를 뚫고 산 밑에는 좁게 튕겨나갔다. 아주 잠깐 나는 죽은 상태였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구급차 안에서 심장이 멈췄다가 몇 분 뒤에 다시 소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죽은 건 죽은 거다. 그게 내 상태였다. 사고로부터 회복하기까지는 정말 빨랐다. 말했듯이 사고가 난 것은 1년 남짓인데 나는 이미 보통 수준까지 회복했고 그 상태가 벌써 몇 달이나 유지되고 있다. 전폭적인 도움을 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디든 나와 함께하는 두 여동생들까지. 나는 그들에게 언제나 감사를 전할 것이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은 이틀 전이었다. 당시 안압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건 검사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됐다. 기계가 눈알에 바람을 불어대는 느낌이 지독하게도 싫었는데 제대로 검사하려면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눈에 바람이 부니까 자꾸만 눈이 움찔댔었다. 그리고 검안사 역시 저 나름 짜증을 참는 모습이 느껴졌었다. 얼마 뒤 차트에 수치가 나왔다. 별다른 이상 없단다. 시력에는 큰 문제는 없었고 매년 검사하는 게 나쁠 건 없었다. 하지만 다른 검사도 있었다. 의사는 내 의자를 휙 돌려서 자신을 향하게 하더니 오른쪽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 검사는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의사가 든 펜을 따라가는 검사였다. 안압 검사처럼 이 검사도 큰 문제는 없었다. 적어도 눈을 바꾸기 전까진 말이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앞에 앉은 의사 뒤로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람을 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이나 되는가. 의사의 등 뒤로 그는 검안사와 정말 흡사한 남자였는데 전라의 상태로 검사실 카운터에 기댄 여자와 미친 듯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까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접수대 직원과 매우 닮았었다.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게 왼쪽 눈을 뜨면서 외쳤다. 그 순간 열정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던 커플은 증발하고 검안사만이 나를 보고 있었다. 무슨 문제 있나요? 그가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 전 내 앞에 앉은 남자와 완전히 똑같이 생긴 남자가 이 방에서 접수원과 그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서 아직 극복 중이거든요. 가끔 멍할 때가 있어요. 현실을 약간 초월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나름 그럴싸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머리가 꽤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재검을 시작하자마자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내 뒤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모습은 내게만 보이는 게 확실했지만 내가 그 광경으로 인해 졸도 직전이라는 사실을 이 검안사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미소 지으며
참아내기로 했다. 최대한 무시하자. 검사가 끝나고 그가 내게 렌즈 처방전을 써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보였다. 어? 접수 보시는 분이 부인이신가 봐요. 같이 일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아닙니다. 제 아내는 따로 있어요. 변호사죠. 근데 왜 저 사람과 내가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을 더듬었다. 맙소사. 죄송합니다. 그냥 추측해 본 거예요. 제가 실수했네요. 당황스러운 나머지 모든 피가 얼굴로 쏠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온종일 나는 새롭게 발견한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실험해 보았다. 그리고 이 능력이 누군가가 저지른 마지막 범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왼쪽 눈을 감은 상태로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됐었다. 스타벅스에서 웬 남자 하나가 서 있는 여성의 가방에서 몰래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확실해졌다. 왼쪽 눈을 감은 채 보니 똑같은 장면이 되풀이됐다. 그리고 그 여성은 폐 깊은 곳에서부터 깜둥이라고 속으로 외쳐대는 게 보였다. 아주 쌍으로 잘 노는구만. 그리고 이런 일화는 간단한 예시에 불과했다. 모든 사건이 소매치기처럼 상투적인 것만은 아니었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했다. 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저지른 죄를 본다. 무서웠지만 대박이었다. 폭식, 간통, 살인, 증오, 질투. 사람들이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안다면 아마 엄청 놀랄걸? 능력을 발견한 게 이틀 전. 그때부터 정말 오만 범죄를 다 목격했다. 오늘 저녁 부모님 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어 집으로 향했다. 가족 식사는 우리 가족의 주 단위 행사 개념이었다. 나는 20살이었고 18살 이후로 독립해 룸메이트와 살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부모님과 두 여동생을 보러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을 꽤 잘 안다고 생각한 데다가 사고 이후로 받은 도움을 통해 그 자신감이 더욱 치솟았다. 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가족의 죄라면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 내 가족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별거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리고 많은 생각 끝에 나는 보기로 했다. 식탁에 앉자마자 여동생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떠들기 시작했다. 그리곤 왼쪽 눈을 천천히 감았다. 엄마를 보았다. 엄마 뒤로 벽에 기대 통화 중인 또 다른 엄마가 보였다. 로렌? 걔 완전히 걸레잖아. 우리 동네에 짝없는 남자랑은 다 한 번씩 잤을걸? 어쩌면 유부남이랑. 참 뻔하다. 우리 엄마. 그리고 다음은 내 여동생 중 한 명인 배선이를 봤다. 배선이는 12살이었는데 점점 소녀티를 벗는 중이었다.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그 아이는 그 또래 아이들이 할 법한 순수한 모습을 지녔고 뒤로 보이는 또 다른 배선이의 모습도 별거 없었다. 꼬맹이가 소녀들 사이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왔다. 배선이는 첫 브래지어 착용에 대해
친구들과 떠드는 것을 곱씹는 중이었다. 질투심, 딱하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어린이 되고 싶은 모양이다. 나중에 어색하지 않으려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 그리고 다시 다른 여동생으로 눈을 옮겼다. 제니. 제니는 16살로 정말 아름다웠다. 어릴 때 예쁜 모습 그대로 정변 중이었고 그런 동생이 참 자랑스러웠다. 성실한 학생, 반항심 없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소녀. 하지만 그 뒤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펼쳐졌다. 옷이 반쯤 찢긴 제니가 침대에 있었다. 제니 뒤로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제니 목에 칼을 대고 발버둥 치는 제니를 강압적으로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제니가 비명을 질렀다. 소용없었다. 나는 그 남자가 내 동생에게 몹쓸 짓 하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다. 제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재앙을 내린 신을 욕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물론 신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다고 한들 누가 제니를 욕하겠는가. 이제 제니를 어떻게 보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하나? 애초에 어떻게 시작해?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저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지? 난 목 놓아 울고 싶어졌다. 내 어린 여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 제니는 정말 아름다운 소녀였고 그걸 이제 와서 그 이미지를 망가뜨릴 순 없었다. 가족이 날 얼마나 미친 사람으로 보겠는가. 나는 분노와 슬픔을 최대한 억눌렀다. 더는 제니를 볼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눈을 돌렸다. 이런 씨. 아버지가 제니에게. 똑같은 영상이 나왔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는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가 너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 넌 손 위에 작은 거북이를 올려놓고 있었지. 그리고 넌 계속해서 그걸 미켈란젤로라고 불렀는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영화 닌자 거북이에서 따온 이름 같았어. 너는 너의 긴 갈색 머리를 어깨 뒤로 넘기고 땅 위에 거북을 내려놓기 위해 무릎을 꿇었지. 넌 그것이 잔디 위를 뒤뚱거리며 기어가는 것을 볼 생각에 들뜬 것처럼 보였단다. 그 모습은 마치 나에게 너 정도의 나이 때 내가 키우던 고양이와 어떻게 놀아줬던가를 떠오르게 했어. 나는 너의 모든 유년기를 내 작은 창문을 통해 지켜봤어. 네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날, 네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던 날, 네가 처음으로 사귄 진짜 친구 브렌다, 네가 처음 중학교에 갔을 때와 그때 입었던 귀여운 교복. 너는 정말로 행복한 소녀였지. 그리고 나는 네가 조금 더 자라는 것도 보게 됐어. 그때 너의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 네 키는 더욱 커지고 네 몸은 더욱 가녀려졌어. 그리고 너의 얼굴은 아름다워졌지. 너를 향한 다른 이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난 느꼈어. 너를 향한 소녀들의 질투하는 시선,
또 젊은 청년들의 희번덕거리는 눈길. 이 모든 변화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동안 나는 내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어. 너가 자라온 만큼 나도 나이를 더 먹었고 더 약해졌어. 환멸을 느끼고 상처 입었지. 나는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마저 상실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이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나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너의 삶이었어. 나는 너의 하루를 통해 내 하루를 살았단다. 너를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지. 너는 너가 그토록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나쁜 생각으로부터, 나쁜 하루로부터, 그리고 내가 겪는 그 모든 고통들로부터 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젊고 잘생긴 청년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너를 데리러 왔던 날을 기억해. 너의 어머니는 그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별 다른 수는 없었지. 그리고 넌 언제부턴가 너의 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어. 한여름에 들고가 어울리는 아름다운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너는 떠났어. 그날 밤 넌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어. 솜으로 채워진 곰인형과 반쯤 먹고 남은 솜사탕을 들고 있었지. 그리고 난 너가 놀이동산에 갔다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네가 탔을 모든 놀이기구들과 네가 겪었을 모든 즐거움들을 상상했지. 너의 첫 번째 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 나는 무척 기뻤어. 그리고 그 마법 같은 키스가 이어졌지. 그때 너의 볼이 어찌나 붉어졌던지 내가 너의 첫 키스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단다. 그리고 난 눈을 감고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했어. 순간적으로 난 그 예쁜 드레스를 입고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뱃속에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과 함께 키스를 하고 있는 소녀가 나였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다시 나는 너를 위해 기뻐했어. 난 나에게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준 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준. 난 너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너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 너에게 말해갈 수 없었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 수 없었어. 너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창문에 대해 알 수만 있다면. 그러다 어느 한날 난 그가 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 나와 같이 사는 이 남자. 그가 너를 알아채기 시작한 거야. 그가 너와 같이 예쁜 소녀들은 함부로 다리를 드러내고 다니면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지. 그가 너의 다리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 나는 너가 그의 다음 트로피가 될 거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너를 지켜야 했어. 내가 너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나는 너가 나처럼 변하도록 둘 수 없었어. 나는 눈이 좋았어. 나는 그가 왜 그토록 나를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지. 대부분의 다른 소녀들은 왔다가 떠나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그리고 아직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는 나를 이 아래 남겨두고 있어.
아마 내 생각에 그는 내 안에 여전히 빛이 남아있는 걸 봤던 것 같아. 왜냐면 나에게는 너가 있었거든. 다른 모든 소녀들은 그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이미 죽었어. 그가 내 눈앞에서 그의 기술을 뽐내며 잔인하게 그녀들을 살해하기 전 그 한참 전부터 그녀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어. 하지만 나는 아니었어. 그리고 넌 나를 살아가게 했지. 나에게는 나만의 작은 창문이 있었거든. 내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지하실의 벽, 저 위에 있는 작은 틈. 그래서 그는 내가 언제까지 이 빛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나를 살려뒀던 거야. 이건 아주 길고 괴로운 게임이었어. 네 덕분에 내가 이길 수 있었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가 너를 본 거야. 그리고 나는 알았지. 그가 너에게 그 괴물 같은 손을 들였을 때 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말이야. 나에게 남은 힘이 얼마이든 간에 나는 그것을 끌어모아 그에 대한 마지막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켰어. 나는 너에게 감사하고 싶어. 왜냐면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해냈다는 걸 의미하니까. 내가 용기를 끌어모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이곳으로부터 영영 벗어나기 위해 세운 이 모든 계획을 거쳐왔다는 거니까. 나는 그가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 거야. 그 방법이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는 나를 끌어내기 위해 찾아오겠지. 그리고 난 그에게 가장 아플 만한 곳을 노려 온 힘을 다해 그를 걷어찰 거야. 내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그리고 그 즉시 그의 열쇠를 빼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달려 너의 집 우편함에 이 편지를 넣어둘 거야. 그가 나를 쫓아올 거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잡히게 될지도. 나는 아주 약하거든. 닳고 닳았지. 내 몸뚱아리엔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 하지만 그럴 경우에 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어느 누구라도 나를 보거나 듣게 될 거란 기대는 없어. 이 거리는 너무 적막하거든. 오직 너만이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야. 하지만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나는 내 역할을 다한 거고 넌 안전해질 거야. 부디. 괴물은 실제로 존재해. 이 괴물의 이름은 라이언 모어하우스야. 그는 네 옆집에 사는 이웃이지.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 시간에 대한 감은 오래전에 잃어버렸지만 아마 지금쯤 내 나이는 20대 후반이 되었을 거야. 그가 나를 처음 이곳에 데려왔을 때 나는 15살이었어. 내 부모님들은 나를 찾으려 했겠지? 그리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을 보게 된다면 나에 대해 말하지 말아줘.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그로부터 당했던 고문들에 대해 알게 되는 건 원치 않아. 이렇게 무너져 내린 나를 보게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네가 그를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래. 그의 악한 본성과 타락한 영혼은 철장 안에 가둬야만이 멈출 수 있을 거야.
경찰들은 지하실의 벽 안에 매달려 있는 몸뚱아리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난 냄새와 함께 생활하도록 길들여졌지만 아마 그들은 지하로 내려오는 두 번째 계단에서부터 그 냄새를 알아차릴 거야. 이 아래 내 방 벽 안에는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잠들어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그녀들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꼭 말해줘. 그들은 모두 좋은 소녀들이었어. 그들은 내 동료였고 내 친구였어. 무엇보다도 나는 너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오직 너만이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한 유일한 힘이었으니까. 너는 내게 있어 한 줄기의 빛이었어. 그리고 지금 네 덕분에 나는 탈출하고 있어. 이 끔찍한 방으로부터 탈출하고 이 끔찍한 삶으로부터 탈출해. 비록 그것이 결국엔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해도. 이 편지를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을 담아 네가 잘하는 것을 지켜봐온 소녀로부터. 우린 우리 집 우편함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길 맞은편에 있는 이웃집을 수색했고 5일간의 수색 끝에 집 곳곳에 숨겨져 있는 15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우리 딸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 미스테리한 낯선이 덕분에 그의 계획은 차단되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편지를 적은 소녀를 찾지 못했다.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는 채로 이 모든 것을 해냈기를 바라지만 슬프게도 라이언 모어 하우스 역시 실종 상태에 있는 만큼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린 우리 집 지하실 벽에서 작은 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가 우리 딸이 자라는 것을 지켜봐 왔을 아주 작은 그 틈을. 당신이 이 편지를 발견했거나 이 편지를 뜯어서 읽고 있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겠네요. 물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작용하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의 양육권을 서로 미루면서 저를 버린 탓에 저 혼자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이따금 옥상으로 올라가 파란 창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그렇게 세상을 점점 비관하고 내 자신을 버린 무렵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저의 공간을 기웃거리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죠. 그는 복도를 지나가다 한 번씩 복도 쪽 창문을 희끈거리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때도 많았고, 제가 집을 나와 어디로 향할 요량이면 항상 조금씩 뒤에서 저를 따라오거나 문 뒤에 숨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깨병이라고 저를 나무라신다면 저도 여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남자의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쨌건 그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저의 영역에 조금씩 그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그 남자 역시 저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와 처음엔 한두 마디 대화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나요? 항상 이 시간에는 옥상에 올라가시는가 봐요. 부지런하시네요. 등등. 이런저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으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고 느꼈죠.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순전히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나란 여자 의외로 도끼병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당신이 아주 잘 알다시피 친한 이웃사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웃사촌이라는 허울 안에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죠. 저는 그 남자를 마음에 품기 시작했고 그 남자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생을 포기할 운명에 놓인 여자였으니까요. 이 대목을 읽을 때 당신의 표정이 구겨지는 것을 상상하면 슬프면서도 설레네요. 저 변태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내가 그의 맘속에 정확히 기억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아 나름 뿌듯하기도 하네요. 그건 아마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요. 아파트에서도 한 차례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아파트의 독신녀가 자신의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되었었죠.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고 평소 여자의 행동 루트와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는 남자의 소행이라고 경찰들이 말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는 보기와는 달리 사회성이 꽤 풍부한 편이었고 아파트의 여러 여자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사실이 저에겐 그닥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저에게만 관심을 쏟는 게 아니었다는 반증이었거든요. 그래요. 저의 계획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 원래 죽어야 하는 여자라는 현실을 일깨워주기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나란 여자는 자살로는 결코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글쎄요. 사랑이란 느낌을 한번 느껴봐서 그랬던 걸까요? 죽을 땐 죽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나란 여자의 기억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자살보다는 살해당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이쯤 되면 당신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왜 제가 매일 밤 늦게 돌아다녔으며 그때마다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는지를, 왜 매일 밤 창문을 열어놓고 잤으며 유독 그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지. 그래요. 전 아파트 독신녀 살인사건의 범인이 그 남자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죽여줄 남자로 그 사람을 택한 거죠. 설마 지금 당신 망연자실함에 몸을 부르르 떨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것 같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기 좋게 저희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은근히 소심하던걸요? 아,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라고 할 의도는 없었으니까요. 야밤중에 독신녀가 문도 잠그지 않고 들어오라고 대놓고 유혹하는데도 항상 망설이더라고요. 범죄자의 촉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작? 뭐 어쨌든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 매력이 겨우 이 정도였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오늘 밤 제 계획은 보기 좋게 성공할 것 같아요. 아, 지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마 그 남자가 들어오려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편지는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아무쪼록 당신의 편의대로 저를 마음껏 유린하시기를 바랄게요. 다만 당신이 내 목적을 달성시켜준 뒤에 이 편지를 보고 너무 낙심하지만 말아줬으면 해요.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살인마니까요.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우리가 이런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2010년 4월 19일 나를 세상에서 구원시켜줄 살인마에게 409호 독신녀가. 이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드는데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당시 저희 부모님은 건설용 차량에 치여 그만. 그날의 사건은 세상에서 절 온전히 혼자로 만들어 버렸었죠. 그리고 저는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다른 사람과 도무지 상호작용이라는 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저를 완전히 미쳐버리기 직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혼자 남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일이었고 그때부터 우린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후로 우린 주말이 되면 항상 같이 하게 되었고 자주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는 같은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정말 고맙게도 전 세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죠. 또 거기에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제일 좋았던 건 일주일 중 이틀이나 3일 정도만 일하면 된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전 카일에게 제 부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제가 거의 떠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우리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우리 가족에게 소개시켜주던 날, 제 부인은 당혹스러운 미소를 띤 채 저녁 식사 내내 카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그는 식사에 대해 어색하게나마 감사를 표했지만 제 부인은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를 배신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다른 방에 있는 자기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후로 얼마 뒤 카일은 자기 차로 걸어가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었죠. 곧이어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넌 나를 초대해선 안 되는 거였어. 그 말을 뒤로 그는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부인이 저와 거리를 두며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가끔 그녀는 제가 말을 할 때면 완전히 무시해버리기도 했었죠. 제가 말하는 도중 그냥 가버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카일과의 저녁 식사 이후 일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사무실 규모가 작아지게 되었죠. 결국 저는 문 하나만 달랑 있는 작은 사무실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이 참 좋았죠. 저는 카일과 매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가끔 사람들이 사무실에 많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 문에 나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하얀 자켓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카일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들의 노트에 적힌 뭔가를 체크하고 달아나다시피 했습니다. 전 카일에게 그들에 대해 물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냥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요.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났을까요? 카일은 제 사무실에 오더니 대뜸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에게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었죠.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확실치 않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4개의 콘크리트 벽이 절 둘러싸고 있었죠. 방에는 창문도 없었고 있는 것이라고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육중한 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 제발 나 좀 꺼내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모습을 보이더군요. 전 그 사람을 제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었기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 그에게 제가 얼마나 여기 있었는지 물어봤었고 저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죠. 당신이 여기서 있었던 시간은 무려 4년이나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그동안 이곳에서 미쳐 있었습니다. 에? 뭐라고요? 당연하게도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일. 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그저 내 상상 속 허구의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 제 상황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24시간 관리를 받기 이전에는 일주일에 2, 3일 동안 병원에 다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무실에서 직장을 가진 적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모든 것이 이제 들어맞더군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 가던 날, 의사 선생님들이 복도에 서서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었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꽤 좋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 자신을 다잡고 모든 것을 버티게 해줄 수 있게 해준 건 집에서 절 기다릴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문을 향해 걸어가는 내내 전 제 가족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은 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이 병원을 나간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여행을 중단했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환자가 이곳을 떠난다는데 어떻게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당신 정말 기쁘겠네요. 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고 마당을 가로질러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를 반겨줄 가족을.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일이라는 자는 제 전담 의사였고 제 가족은 존재한 적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다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 욕실 바닥을 적시는 동안 저는 무겁게 내려앉은 외로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일까요? 진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세계와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그리고 의사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 영상에서 아는 사람을 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하나? 무튼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은 완전 달랐습니다. 당시 저는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캐시 리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 캐시 리터는 돌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출을 한 건지 납치를 당한 건지 그 사건은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었죠. 하지만 경찰이건 그 누구건 제 친구를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점점 잠잠해질 무렵 캐시네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도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연스레 캐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저는 캐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스쳐가듯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캐시를 다시 보게 된 곳은 성인 사이트에서 보게 되었죠. 제가 그때 16살이었는데 영상은 최근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영상의 업데이트 날짜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창을 닫고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어요. 또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캐시를 걱정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미성년자가 성인 영상을 보다 걸리면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차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땐 어렸을 때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캐시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캐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10대의 영웅심리와 조금의 호기심으로 그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너무나 쉽게 캐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캐시의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캐시, 캐티, 키티라는 이런 예명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영상 속의 장소가 어디인지 모든 영상들은 같은 지하실에서 촬영되었고 또 같은 침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각각의 동영상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도 찍어놨더라고요. 어떤 영상에서는 코스튬복을 입고 있던지 혹은 가면을 쓴다든지 되게 이상한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또 비주류를 위한 동영상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시가 나온 영상을 몇 가지 보다 보니 어딘가 묘하게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상 속 캐시는 적극적으로 연기를 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반항은커녕 그 많은 영상들의 캐시는 무표정을 하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카메라를 한 번씩 쳐다봤어요. 만약 강제로 영상을 찍었다면 화가 나든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리고 캐시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표정을 하고 있었던 캐시는 바로 체념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캐시의 영상을 보는 걸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캐시의 자유의지로 찍은 게 아니란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납치돼서 이런 삶을 강제로 살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제겐 그걸 증명할 방법도 캐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방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영상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여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도 없다고 했고 저는 캐시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오래전에 캐시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결론져 있었고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다고 했었죠. 당시 저는 화가 나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게 포기하라고 했었죠. 야, 그 여자애 부모님 생각을 해봐. 포르노를 찍는다고? 걔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캐시의 가족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분들 성함이 해리 리터, 로라 리터라고 알려줬죠. 전 구글링을 통해서 지금 오레곤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리터 아주머니? 네. 누구시죠? 리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몇 년 전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캐시의 친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난다. 너 맥스 맞지? 네, 맞아요. 아주머니, 제가 캐시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게 된 웹사이트와 이런저런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동안 리터 아주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절대 아주머니 기분 상하게 해드리려고 전화드린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직 캐시가 살아있어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주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들에 대해 관심 갖는 것도 때려치게 되었습니다. 전 그냥 다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메일은 캐시가 있는 성인 사이트에 관리자로부터 온 단체 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다고요. 당시 제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기분 나빴기에 당장 계정을 삭제해버리려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올라온 영상이 뭔지 알게 됐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왜 로그인을 한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었죠. 첫 번째 동영상에 캐시가 나왔습니다. 절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지만 저는 꼭 봐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영상의 제목에는 제 이름 맥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맥스를 위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의 캐시는 덜덜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몸을 굽히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어떤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캐시 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라고 했지. 그리고 캐시는 겁에 잔뜩 질린 채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널 위한 거야, 맥스. 그리고 캐시와 함께 있던 그 남자가 캐시의 배를 찔렀습니다. 캐시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리 고어 영상이라도 이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상 속에서 캐시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닌 진짜였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캐시의 비명과 똑같았죠. 그리고 전 영상을 다 보지도 못하고 침대 옆으로 구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의 캐시는 죽은 것 같습니다. 마치 캐시는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캐시를 찾았을 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이제 죽어버리게 되었죠. 저는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랑 똑같았거든요. 캐시에게 명령을 했던 여자 목소리는 바로 리타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제가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메이와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얘기를 해주곤 한다. 아마 우리를 보게 된다면 잡지에 나오는 스타 커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메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케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메이에게 있다. 메이에게는 사람을 잘 다루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발에 채일 듯 많은 여느 관계처럼 우리 사이도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는데 바에서 메이가 내 옷에 음료를 흘리면서 붙어였다. 몇 번 사과가 오가는 중에 우린 서로 치근댔고 메이는 사과의 의미로 나에게 술 한 잔을 샀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했다. 그날 메이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메이와 같이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저 원나잇으로 즐길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린 그 조에 몇 번 더 데이트를 즐겼고 만날 때마다 더욱 서로에게 깊이 빠졌다. 그리고 메이를 알게 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우린 사귀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지만 메이와 사귀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메이와의 관계가 좀 삐걱거리게 되었다. 난 직업상 여러 곳을 다니는 바쁜 직업을 갖고 있었고 메이는 내가 이동할 때마다 귀엽게 매달리고는 매 두어 시간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려 전화를 했었다. 심지어 편지까지 주고받기도 했었다. 진부하긴 하지만 당시 메이는 무척이나 귀엽기 때문에 싫지 않았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은 보수가 좋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점차 내 예쁜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지라 메이랑 사귄 지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와 난 같이 살게 되었다. 아직도 메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 기억난다. 메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다시 꾸미기 시작했다. 내가 벽에 붙였던 건 다 떼고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붙였다. 아주 재밌는 광경이었다. 나중에 사귄 지 1년 정도가 지날 무렵 우리들의 관계는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난 메이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메이는 어머니, 이모, 할머니 그리고 자매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난 나 말고 여기에 사는 남자는 없냐고 물었는데 메이의 가족들은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다. 아마 바보 같은 질문이라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낯설어 할까봐 당시 메이는 내 비위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좀처럼 좋은 남자를 데려오질 않더니 이번엔 성공했구나라며 메이의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게 떠오른다. 그런 어머니의 칭찬에 메이는 기분이 좋아졌고 내가 마치 축제에서 받은 우승 상품이라도 되는 양 내 팔을 꽉 잡고 있었다. 메이의 가족과 보낸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메이의 가족들은 다 알고 있던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우릴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이상하긴 하지만 재미있었던 일들을 하기도 했다. 그땐 너무 즐거워서 내 피를 조금 가져간 것에 별 생각이 없었다. 내 피가 요리하는데 필요하다나? 당시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편견을 갖지는 않았었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다. 메이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긴 하지만 집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뭔가 무뎌진 것 같았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난 메이와 헤어졌다. 메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저 내가 초조해하는 것이라며 진정하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고 계속 얘기했다. 하지만 난 내 가여운 메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 와신 상담을 한 것인지 메이는 11개월이 지나고 내가 샤론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을 때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었던 일을 뒤로 한 채 생활하는 게 힘들다며 어디 앉아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자고 했다. 딱히 만나선 안 될 이유도 없었기에 우린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리고 메이는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의 커피를 시켜놓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내가 뭔가에 홀렸던 것인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가져야겠다는 욕망이 끓고 있었다. 메이는 나에게 키스를 하며 나를 되찾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주의 은총을 받기라도 한 듯 메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메이는 내가 정말 샤론을 사랑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난 절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메이는 자신이 샤론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메이는 질투가 많긴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날 저녁 늦게 우린 함께 샤론의 집으로 갔다. 메이는 자고 있는 샤론의 귀에 몇 마디를 속삭였고 곧 마법처럼 샤론의 소리를 지르며 불타올랐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뛰쳐나왔고 샤론과 그의 집은 연기와 잔해밖에 남지 않았다. 내 생에 가장 쉬운 이별이었다. 내가 메이에겐 사람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세뇌를 당하듯이 그날 밤 나는 다시 예전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우린 항상 메이의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가곤 했다. 게다가 메이는 날 정말 사랑했다. 샤론은 그런 적이 없었다. 메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건지. 메이가 마련한 방에 들어서며 생각했다. 빗장이 걸린 문이 달린 방이었다. 벽에는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들이 아름답게 걸려 있었다. 또 그곳은 우리를 위한 재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메이가 문을 닫고 내가 잘 때까지 나를 핏장 사이로 쳐다보자 비로소 그제서야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요즘 들어 처음 메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감정적이게 된다. 메이에게 보낼 편지에 썼던 첫 글자를 생각하면 말이다. 모든 문단의 단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 글은 내가 오랜만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쓰는 첫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사랑에 대해서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도 있으니까 아마 우린 평생 함께 할 것 같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처음 메이와 헤어졌을 때 느꼈던 이상한 느낌이 다시 엄습해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난 메이에게 그 느낌에 대해 말하게 되었고 메이는 지금 뭔가 새로운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앞으로 영원히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난 정말 복받은 남자다. 그래서 모두와 이 일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메이와 나처럼 완벽한 커플이 될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안녕. 내 이름은 미치 타일러라고 해. 그리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난 어렸을 적 아버지 때문에 16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 아버지에 관한 건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 나이는 41이고 나에겐 집사람 로렌과 사랑스러운 네 새끼들 에릭과 넬리가 있어. 로렌은 항상 내가 집에서 술을 마시면 신경이 곤두서곤 했었지. 애들도 둘이나 있는 놈이 맨날 집에서 술만 처음 마셔대니 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마음을 먹게 되었어. 중독자 모임에도 나가보고 재활원에서 통원치료도 받아보고 한 달간 감금치료도 경험했었어. 상담사도 만나보고 심리학자도 만나봤지만 내가 안정을 찾는 곳은 바로 우리 집이었어. 뭐 실패한 거나 다름없지. 그러다 어느 날 난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금주를 결심하게 되었어. 어렸을 적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그런지 난 주량이 엄청 많이 늘어 있었어. 그리고 금주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몰랐지. 처음에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 정도였다가 점점 날이 갈수록 구토 증세가 생기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가지게 되었어. 그리고 또 내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지. 다시 눈을 뜨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이젠 맛있게 먹던 술에서 술맛도 안 느껴져. 혓바닥이 맛이 갔었나봐. 아, 맞다.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난 자택근무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 상사는 뭐가 잘못돼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집에서 살짝 취해 알딸딸한 상태에서는 최고의 업무 효율 능력이 생기지. 애들은 지금 초등학생이고 집사람은 9시에 출근해서 5시가 조금 넘으면 집에 와. 그리고 아침에 로렌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정말 마탱이가 갈 것 같고 손발이
막 떨려. 애들이 먼저 학교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다음 로렌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세상이 되는 거야. 모두가 없는 빈집에서 혼자 먹는 술은 술술 넘어가기도 했지. 그리고 난 집에 술을 절대 쟁여놓지 않아. 왠지 알아? 집사람이 내가 잠이 들면 쟁여놓은 술들을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 쟁여놓지 않고 조금 귀찮더라도 그날 먹을 술만 사와서 먹어. 동네 주류점은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애들 학교 가는 버스를 태워 보내고 정확히 걸어가면 9시에 문을 여는 그 가게에 도착하게 되지. 그리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애들 버스 태워 보내고 술 사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오늘은 술을 사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어제는 술을 많이 못 마셔서 보드카 한 병을 몰래 침대 밑에 숨겨두었었지. 그리고 그날은 눈을 뜨자마자 아직 애들과 집사람이 나갈 준비 중에 몰래 숨겨둔 술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 그리고 애들을 학교 보낼 채비를 했어. 그때 집사람 로렌이 좀 싸늘하긴 했지만 웬일인지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길래 한시름 덜었지. 분명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말이야. 어쨌거나 잔소리를 하나도 안 들었으니 나로선 다행이었지. 그날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어. 그날도 어김없이 술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을 하고 있던 중 초인종이 울렸어. 아마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을 거야.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상당히 좀 어지럽더라고. 항상 먹던 주량을 한참 넘겼었나 봐. 그리고 현관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보니까 작은 체구에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 난 문 밖에 있던 사람에게 얘기했지. 누구쇼? 그리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지 뭐야. 그리고 그가 얘기를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미치씨. 저는 화이트라고 합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뭘요? 순간 나는 교회를 홍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은 뻘겋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보며 얘기를 이어가. 로렌님께서 당신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어메 그 사람의 방문에 상당히 불쾌하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나 들어보려고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어. 들어오시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던 거실 쪽으로 손짓을 하고 그 남자와 나는 소파에 마주 앉았어.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 위에 올려둔 보드카병을 보고선 시선이 딱 멈추더라. 그리고서는 알겠다는 듯한 옅은 미소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 그때부터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 가족분들이 미치 씨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 그래요? 미치 씨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철저하지 않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이미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또한 당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참,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술을 마셔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술에 취해 있긴 하지만 그쪽이 오기 전까지 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미치 씨, 지금 자녀분들도 미치 씨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아내분께서는 한계에 달하셨고요. 그리고 곧 가족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놈이 말을 끝내자마자 정말 거짓말같이 현관문이 열리고 로렌이 들어왔어.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 또 뒤에 이어 에릭과 넬리가 뒤따라 들어왔어.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5시가 되었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집사람과 우리 애들은 내 옆이 아닌 내 앞에 앉은 교회놈 옆으로 앉았어. 그리고 집사람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 입을 열더라고. 여보, 당신이 혼자 집에서 술 마시는 사실을 알고 있어. 뭔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그리고 옆으로 앉고서 내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이제 나를 도와주려 한다고 했다.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집사람을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난 그 순간 지난 날들을 자책하기 시작했고 울고 있는 집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려 하는데 로렌의 등 뒤로 검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어.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앞에 있는 교회놈과 애들을 보는데 애들이 아니었어. 그들의 머리 위로 뿔이 길게 돋아나 있었고 목은 한껏 구부러진 채 망측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리니 집사람이 가느다란 미소 사이로 날카로운 이가 드러나 있었어. 우리는 당신을 도와주러 왔어. 소름 돋는 미소를 짓는 집사람을 보니 온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 난 밖으로 도망가려 주랭랑을 치려 했어. 집사람과 아이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였다고. 그리고 갑자기 목구멍으로 구역질이 올라와 부엌 싱크대로 뛰어갔어. 근데 토하고 보니 거무스름한 검은 피가 나왔었고 그 안에는 내가 쏟아낸 피에서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어. 그리고 그 교회놈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지. 저 괴물들은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환한 악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이걸로 당신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교회놈이 커다란 칼을 꺼내 들고서 나를 멍하니 쳐다봤어. 그리고 곧바로 집사람이 나에게 뛰어왔어. 여보, 괜찮아? 집사람이 괜찮냐고 나에게 물어보는데 그건 로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또 그 얼굴에는 눈이 없었어. 그리고 소파에 있던 에릭과 넬리는 뱀처럼 목을 길게 빼내고서는 웃고 있었지. 우리가 도와준다잖아. 갑자기 집사람을 흉내내는 악마놈이 외쳤고 악마들은 나를 덮치려고 했어. 난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교회놈이 들고 있던 칼을 집어들고 마구 휘둘렀어. 난 악마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해도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 계속 찔러댔어. 그리고 눈을 떠보니 가족의 모습을 흉내내었던 악마들은 쓰러져 있더라고. 그리고 교회놈은 보이지 않았어. 난 그때 정신을 잃게 되었지. 눈을 떠보니 난 병원이었어. 일어나려 했는데 나의 손목과 발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 그리고 정신을 잃기 전 악마들이 쓰러졌던 것이 생각이 나 다 끝났다는 안도감에 다시 침대에 누웠어. 그리고 그때 의사와 경찰이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어. 난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지.
미치 타일러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검사 결과 마약이나 알코올 성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정말 안 된 일인 것 같네요. 그의 옆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자상을 입고 죽은 채로 발견됐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왜 죽인지에 대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근데 저희가 발견한 술병엔 물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난 다시 몸을 일으키는데 내 손목에는 넙수룩한 털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은 마치 동물의 손톱같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럼 내가 악마였다는 거야?